행복한 삶을 위한 지침서가 될 인생책 5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소개할 3번째 책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입니다. 너무 익숙한 표지죠. 지구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책입니다. 이건 내가 좋아하는 책이야 하는 분일수록 이 영상 놓치지 말고 끝까지 봐주세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구나 하고 이 책을 더 깊이 좋아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문학 번역과 비평의 대가이신 홍익대 불문과 진형준 교수님의 해설로 어린 왕자 다시 읽을 거거든요. 먼저 여러분도 저처럼 따뜻한 차 한 잔 혹은 마음을 여유롭게 준비하시고요. 동화 같은 스토리가 담고 있는 심오한 철학의 세계로 가볼까요? 이 어린 왕자는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가 1943년에 발표한 작품인데요. 책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던 때 탄생했어요. 43년에 이 프랑스 작가인 생텍쥐페리가 쓴 소설입니다. 사막에 불시착한 어느 조종사가 비륙 12라는 별에서 온 이 어린 왕자를 만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여기 담고 있는데 두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어린 왕자가 이 지구로 오기까지 그리고 지구에서 만났던 여러 그 존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읽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 B612를 떠나서 여러 별을 여행하면서 겪은 에피소드는 모순된 어른들의 세계를 풍자하고 있고요. 마지막 7번째 여행지 지구별에서 만난 장미, 여우, 뱀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부터 정말 미처 몰랐던 이야기 진형준 교수님께 들어볼게요. 그게 원서라고 보여주세요. 생텍쥐페리가 그 1940년도에 미국으로 갈 때에 39년에 전쟁 발발하고 40년도에 미국으로 가는데 임무를 띄고 갑니다. 작가 그 띠미 작품을 써가지고 인간의 대지 이래가지고 작가로서 이름 날리고 있을 텐데 미국이 참전할까 말까 2차 대전 망설이고 있을 때 대통령을 설득하러 특사로 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2주인가 3주 있을 예정으로 갔었는데 사정상 3년간 머무르게 돼요. 3년을 머물렀어요? 3년을 그 미국에 머물면서 거기서 얻은 소득이 바로 어린 왕자입니다. 이 어린 왕자는 생텍쥐페리가 프랑스 특사로 미국에 갔을 때 쓴 책인데 이 책이 출간된 다음 해 1944년에 비행기를 타고 나가서 실종됐다니까 참 드라마틱한 얘기죠. 사실은 이 텍스트의 화자 자체가 바로 생텍쥐페리구나 이러고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생텍쥐페리 자체가 원래 조종사고 1차 대전, 2차 대전에 다 참전했고 그 비행기를 타고 싶어가지고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이 사람이 1900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40살인데 이미 비행기 탈 나이가 아닌데도 그냥 사정해가지고 비행단에 들어갔고 그리고 실제로 이 텍스트에서처럼 불시착해가지고 사막에 불시착해서 다들 죽었다. 그런데 살아 돌아온 경험도 했고. 그럼 이 안에 화자하고 그렇죠. 이 안에 화자를 바로 작가라고 생각을 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어린 왕자 이야기만 허구로 넣은 거고 이 경험은 그대로 허구 아니에요. 에? 어린 왕자 진짜 만났는데. 교수님. 진짜예요. 어린 왕자를 진짜 만났다는 말 교수님이 저를 놀리려고 농담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농담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생텍쥐페리는 사막에 불시착했을 때 어린 왕자를 만났던 겁니다. 어떻게 만난 건지 진 교수님께 설명 들어보죠. 장미랑 떠나오고 뭇별들 만나고 여우 만나 배우고 요 과정은 사막에서 불시착해가지고 사고를 만난 이 화자와는 또 다른 내가 또 다르게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이다.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자아가 둘인 거죠. 만났다 그러는 거는 어린 왕자도 나예요. 또 다른 나 어릴 때 좌절된 나. 그건 어느 길이냐? 인생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 그렇게 보면은 내가 아까 농담이 아니라 바로 말씀해 주셨는데 나를 만났는데 왜 안 만난 거예요? 단지 현실 속에서 안 보였을 뿐이지. 어른이 된 내가 어린 시절의 순수한 나를 만난 이야기. 그게 바로 어린 왕자인 거였어요. 전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상상도 못했던 얘기거든요.
이 책이 왜 법정 스님의 인생 책이었는지 알 것 같아요. 이 의미를 알기 전에 읽은 어린 왕자와 이 의미를 깨닫고 난 뒤의 어린 왕자는 같은 책일 수가 없었죠. 동화책에서 철학서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중요한 비밀을 알았으니까 책의 첫 장을 펼치고 철학서 어린 왕자를 읽어볼까요? 여기 나오는 비행기 조종사가 6살 때 그 그림책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하나 보게 되는데 그게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가 이렇게 그려서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사람들은 이거 모자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니 이 모자가 뭐가 무섭냐, 전혀 무섭지 않다라고 했더니 비행기 조종사가 좌절을 하고 나는 화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비행기 조종사로서의 삶을 택하게 되거든요. 그걸 단번에 알아보는 사람이 나중에 어린 왕자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왕자가 그 모자를 알아봄으로써 예전의 나와 그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만난 거고 그래서 또 같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그런가요? 매개를 여기에 이렇게 심어놓고 있는 거죠. 이 어린 왕자에서 제기하는 모자 코끼리 일화가 바로 너희들이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인간이 살아야 할 길이고 인간이 나아갈 길이고 문명이 나아갈 길이고 이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큰 문제 제기예요. 실제로 보면은. 그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부모들이 뭡니까? 그런 거 때려치워. 그게 우리 요즘식으로 하면 더 쉬우면 그게 돈이 되냐? 엄마 돈 되는 거 그쵸, 공부해 그쵸, 그래가지고 그쵸. 지리, 역사, 산수, 문법 공부하죠. 그 덕분에 조종사가 될 수 있었고 현실적으로 아주 도움이 되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삶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세상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게 더 근본적이다. 그런 얘기를 정말 의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제기하고 있다. 그 그림을 버려버린 게 아니죠. 늘 호주머니에 넣고 다닌 겁니다. 이 화자가 그렇죠. 늘 넣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는 언제고 내 마음속에 그 가능성 이거를 버리지 않고 평생 살았다. 과감하게 말씀드리지만 그 때문에 살아 돌아온 거예요. 어른들이 아무 소용없다고 버려버리라고 그런 거를 진짜로 일촉즉발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 꿈 덕분에 살아왔다는 얘기.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린 왕자 만난 거예요. 실종됐다가 어린 왕자 살아들어왔어요. 덕분에 살아온 거예요. 어린 왕자 덕분에 살아왔다는 얘기. 바로 이 부분이 진 교수님 어린 왕자 평론의 백미였어요. 절체절명,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나를 살려준 것이 결국은 순수한 희망, 꿈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 꿈나무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던 핵심 포인트예요. 조금 더 들어볼게요. 그림을 그려달라는 거는 힌트가 바로 나오죠. 누구예요? 자기죠. 어릴 때 그러면 그림 그러니까 아무도 없이 비행기가 고장나서 이거 죽느냐 사느냐 위기에 처했다. 산술적으로 산문적으로 생각을 해보지요. 그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난 살아 돌아갈 수 있어 하는 자기 신념과 의지, 이 어려운 순간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체력, 그 다음에 비행기를 고칠 수 있는 기술. 우리 전부 그런 위기에 처했으면 어떤 게 필요할까라고 물어보면 전부 그거 얘기하지 않겠어요? 물하고 먹을 거 예, 필요하고. 그리고 물, 뭐 먹을 거다. 그것도. 예, 이빨 먹어서 죄송합니다. 식량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잊고 사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위기의 순간, 죽음의 순간에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겠냐. 느닷없이 내 삶의 의미를 묻는 나. 그게 어린 왕자 나타나는 거예요. 아차, 그렇구나. 내가 놓치고 살았던 게 이거구나 싶었어요. 꿈나무 여러분, 혹시 삼풍백화점 사고 기억하세요? 그 당시를 기억하는 분들은 여느 날과 다름없는 일상이 단 10초 만에 무너져 버린 그 경악의 순간. 또 열흘이 넘도록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잔해 사이에서 갇혀있다가 살아서 구출됐던 그 기적의 순간을 함께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들을 살린 것이 우리가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욕망했던 것들이 아니라 단 한 방울의 물과 끝까지 놓지 않았던 한 가닥 희망이었던 거죠.
이런 중요한 깨달음을 잊지 않고 삶의 지침으로 삼기 위해서 저는 이 책을 늘 가까이에 두는 거랍니다. 자, 그럼 다시 책 속으로 돌아가서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을 떠나서 여러 별을 여행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우선 별들을 방문하여 일자리도 찾아보고 견문도 넓히기로 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전하께선 무엇을 다스리십니까? 모든 것을. 그럼 별들이 전하께 복종합니까? 물론이로다. 짐은 불복종을 용서치 아니하노라. 저는 해 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해가 지도록 명령해 주세요. 너는 해넘이를 보게 되리라. 그러나 조건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언제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 오늘 저녁 7시 40분쯤 되겠구나. 두 번째 별에는 허영쟁이가 살고 있었다. 아저씨는 이상한 모자를 쓰셨네요.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갈채를 할 때 답례를 하기 위해서야. 두 손을 마주쳐봐라. 어린 왕자는 두 손을 마주쳤다. 허영쟁이는 모자를 벗어들고 공손히 답례했다. 다음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다. 이번 방문은 아주 짧았지만 어린 왕자를 깊은 우울에 잠기게 했다. 거기서 뭘 하고 계시죠? 마시고 있다. 왜 마셔요? 잊으려고. 무얼 잊어요? 내가 부끄러운 놈이란 걸 잊기 위해서. 뭐가 부끄러운데요? 마신다는 게 부끄러워. 네 번째 별은 사업가의 별이었다. 아저씨는 별을 5억 개나 가지고 뭘 하는데요? 5억 162만 2731개지.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별로 뭘 하는데요? 아무것도 안 해. 그것들을 소유하는 거야. 별을 또 세고 세는 거야. 어려운 일이지. 그러나 난 중대한 일을 하는 착실한 사람이야. 다섯 번째 별은 아주 신기했다.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 켜는 사람 하나가 들어설 만한 자리밖에 없었다. 안녕하세요. 왜 방금 가로등을 껐나요? 명령이야. 나는 여기서 아주 끔찍한 일을 하고 있단다. 한때는 이치에 맞는 일이었지. 아침에 불을 끄고 저녁에 불을 켰었어. 그럼 그 뒤로 명령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어. 비극은 바로 그거야. 별은 해가 갈수록 점점 빨리 돌고 명령은 바뀌지 않고. 신기하다. 아저씨 별은 하루가 1분이야. 우리가 말을 주고받는 동안 벌써 한 달이 되었단다. 한 달? 그렇단다. 30분. 곧 30일이지. 그럼 안녕히. 그리고 그는 가로등에 다시 불을 켰다. 여섯 번째 별은 10배나 더 넓은 별이었다. 나는 지리학자란다. 참 아름다워요. 할아버지 별에는 큰 바다도 있나요? 알 수 없다. 그럼 도시와 강과 사막은요? 그것도 알 수 없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지리학자라면서요. 맞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탐험가가 아니다. 지리학자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어서 나돌아다닐 수가 없어. 할아버지 생각엔 제가 어딜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구가 괜찮아. 그 별은 평판이 좋아. 그래서 어린 왕자는 자기 꽃을 생각하며 길을 떠났다. 참 이상하고 웃기는 별나라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게 다름 아닌 우리 모습을 풍자한 대목이었어요. 이 대목의 숨은 뜻을 진 교수님께 들어볼게요. 이 동심으로 이 텍스트를 읽다 보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네. 왕이라는 권력, 비즈니스맨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허영꾼이라고 나오는데 말은 허영꾼이지만 실은 명예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알면 됩니다. 점등사도 나오지, 그렇죠. 술꾼도 나오지, 지리학자 나오잖아요. 이 학자죠. 네. 가만 보면 점등사는 아마 군인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군인들이. 그러면은 자, 왕 권력이죠.
경제죠. 명예를 아는 사람이죠. 네. 학자죠. 네. 군인이죠. 네. 더더욱이 제일 중요한 술꾼. 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전부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 네. 왜 여기서 희화화시켰을까? 예. 전부 자기 이름에 충실하지 않아서라고. 여기서도 왕이 왕다우려면 뭡니까? 아까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권력이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주는 거다. 권력은 어디서 존재하냐? 백성들 간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허영구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남들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자각 없으면 전부 이렇게 된다. 그 무언가 중요한 것들이 이 여기식으로 하면 에센시엘이죠. 중요한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모습은 어떤 걸까 역으로 생각해 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모든 별에서 찔리더라고요. 예. 저는 찔리죠. 모든 별에서. 6개의 별을 여행한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의 별에서 추천받은 7번째 별, 지구로 와요. 지구별에는 한 20억 명에 달하는 어른이 살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린 왕자는 이 지구별에서 단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었어요. 도착한 곳이 아프리카의 사막이었기 때문이죠. 화자가 불시착한 바로 그 사막이요. 그리고 거기서 처음으로 만난 지구 생명체가 뱀이었어요. 와, 근데 왜 난데없이 뱀을 만난 것일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하필 뱀이었을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심오한 이유요. 이제 처음에 지금 뱀을 만나요. 뱀이요?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요.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예. 굉장히 많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긴 형태 가지고 남성 성기 이거를 상징하기도 하고 유럽 여행하실 기회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유서 깊은 높은 가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문장 보면 뱀 무늬들이 있는 게 많습니다. 최고의 그 권위의 상징이기도 하고 가장 큰 의미는 뱀이 생사의 비밀을 넘나들고 생사의 비밀을 알고 있는 신비스러운 존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 뱀은 겨울잠을 자죠. 껍질을 벗고 또 태어나죠. 재탄생을 하죠. 그래가지고 영원성을 상징하는 뱀 그림을 자기 입으로 자기 꼬리를 먹고 있는 뱀의 그림. 이게 영원성이에요. 먹으니까 이게 소화가 되죠. 꼬리를 먹지만 그러면서 죽진 않죠. 영원성이죠. 이거는 뭐 명확합니다. 맨 처음에 나온 이 뱀은 생사의 고리를 뛰어넘는 생사의 비밀을 알고 있는. 나는 너 왜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니? 라고 어린 왕자 물으니까 그렇죠. 나는 그거 다 푸는 존재야. 세상의 모든 비밀 수수께끼를 푸는 거는 전능해야 돼요. 생사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뱀이 나오는 거니까 뱀이 나타나서 나중에 뱀한테 물려간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얼핏 힌트 될 텐데 아, 그러네요. 생사의 이제는 존재를 뛰어넘는 초월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어떠세요? 교수님 아니었으면 뱀과의 대화는 그냥 흘려버릴 뻔했죠? 근데 제 기억 속에 어린 왕자가 뱀을 만난 건 희미해졌는데 사실 여우를 만났던 건 잊을 수가 없어요. 7번째 별은 지구였다. 어린 왕자는 사막과 바위와 눈을 헤치고 오랫동안 걸어서 마침내 길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다. 장미가 피어있는 정원이었다. 안녕. 안녕? 여기 있어. 사과나무 밑에. 넌 누구니? 정말 예쁘구나. 난 여우야. 이리 와서 나하고 놀자. 난 아주 슬퍼. 난 너하고 놀 수가 없어. 난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그 단어 길들이다. 이 부분은 책을 직접 읽어드릴게요. 어린 왕자에서 제가 꿈나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가장 소중한 구절이거든요. 어린 왕자가 여우한테 물어보는데요.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지? 그건 너무나 잊혀진 일이지. 여우가 말했다.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관계를 맺는다? 그래. 여우가 말했다. 넌 아직 나에게 수많은 다른 꼬마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꼬마에 지나지 않아. 그러니 난 네가 필요 없어. 물론 너에게도 내가 필요 없겠고.
너에겐 내가 다른 수많은 여우들과 똑같은 여우 한 마리에 지나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만일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린 서로가 필요하게 된단 말이야. 넌 나에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게 될 테고 너에게도 내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게 될 테니까. 이 부분은 나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너무나 소중한 문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중요한 가르침을 줬죠. 행복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를 제대로 맺는 것, 또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더 크고 더 예쁜 장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별에서 나와 티격태격했던 그 장미니까 소중하다는 그 알아차림. 왕자는 그것을 알아차린 후에 고향별로 돌아가죠. 진영준 교수님께 좀 더 들어볼게요. 어린 왕자가 그 별들을 거쳐가지고 지구에 예, 와가지고 거죠. 여우를 만나잖아요. 예. 여우는 미리 제가 말씀드려도 죄송하지만 스승입니다. 스승? 예, 스승이죠. 삶의 지혜를 깨우쳐주는 스승인데 그 장미 한 송이 가지고 얼마나 자랑스러웠어요. 이 세상에 난 하나밖에 없는 존재야. 그걸 가지고 그래서 프린스로 여겼었잖아요. 그 순간 내가 그거를 정말 귀한 거로 알려면은 우선 자기가 지녔던 부정이 와야 돼요. 그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화산세계 가지고 난 부자인 줄 알았어. 이 수천 송이 중에 하나에 불과한 그 장미를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걸로 알았어. 나는 정말 내가 무슨 왕자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고 울어버리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비로소 갔다 오라고 그러잖아요, 여우가. 거기서 내 진면목을 보고서. 어린 왕자도 그렇게 배워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지. 네. 그러고 오니까 비로소 여우가 이제 가르쳐 주죠. 배울 준비가 된 거지. 저희 이제 어렸을 때 이 어린 왕자를 가지고 연애의 비법으로 많이 썼습니다. 뭐 소개팅을 했는데 마음에 든다. 그러면 같은 시간에 전화를 하라고 해요. 보통 멘토들이. 예. 그러다가 한 두 달 정도 계속 하다가 전화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시간에 전화가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이제 그때부터 애가 닳고 좋아하지 않다가도 좋아하게 되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상당히 많이 사용했던 어린 왕자가 그런 용도로도 정말 고차원이고. 그 안 해봤나요? 그때는 그게요. 유행 안 했나요? 영화 아비정전에도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나왔었나요? 장국영과 장만옥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시계를 그렇죠. 맞아요. 맨날 같은 시간에 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장만옥이 장국영이 언제 올까? 그 맞아요. 전부터 계속 기다리게 됩니다. 네. 그런 대목이 뭐 네. 여우가 가령 오후 4시에 네가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라고 말을 해놓고 있잖아요. 오늘 오유경TV에서 함께한 어린 왕자 어떠셨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틀린 말 아니죠? 제가 국회방송 오유경의 인생책방에서 이 어린 왕자를 녹화하고 나서 이 내용은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꼭 나눠야겠다 생각했어요.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소중한 내용이어서요. 이 책을 인생책으로 선정하신 분은 강창일 주일 대사님이시고요. 그리고 깊이 있는 해설을 해주시고 우리 꿈나무 구독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또 진영준 교수님이 특별히 또다시 유튜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이 책을 출간하고 난 다음 해 비행기를 타고 사라진 앙뚜안트 생텍쥐페리 혹시 어린 왕자를 만나러 떠난 건 아니었을까요? 어느 날 아프리카의 사막을 여행하게 되면 이곳을 확실히 알아볼 수 있도록 이 풍경을 자세히 보아두라. 그리고 이곳을 지나가게 되거든 제발 서두르지 말고 별 아래서 잠시 기다려라. 그때 한 아이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그 애가 웃고 그 애의 머리가 금발이면 뭐라고 물어도 그 애가 대답하지 않으면 그 애가 누구인지 여러분은 알게 될 것이다. 그때는 제발 친절을 베풀어 달라. 이다지고 슬퍼하는 나를 그대로 버려두지 말고 이내 내게 편지를 보내달라. 그 애가 돌아왔노라고.